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서는 공기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이런 기체들이 온도 그리고 압력 등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도록 하고, 또 이런 기체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체의 사용도 알아보고, 근데 가장 우리가 살면서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기, 기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원입니다.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의 무게는 어떻게 잴까요? 일단 공기를 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계산에 의해서 한번 재는 걸 생각해 볼까요? 잘 아시겠지만 공기의 조성표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얼마예요? 질소, 뭐예요? 질소, 산소, 알곤,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 네온, 헬륨, 크립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아주 적게 기타가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0도씨 1기압 22.4리터를 기준으로 할 때 질소의 원자량은 약 14g, 산소는 약 16g, 알곤은 약 40g, 탄소는 12g, 수소 약 1g. 그럼 다 해결할 수 있죠. 그죠? 탄소가 들어간 거는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이 CO2니까 그러면 0.78084 78%를 가진 그 다음에 질소의 그 원자량 14 그게 이제 요렇게 있다. N2니까 두 개.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퍼센테지 그 다음에 원자량 그 다음에 산소 두 개잖아요. 곱하기 2. 알고는 하나니까 곱하기 2를 안 했네요. 그죠? CO2는 탄소가 10이라고 그랬잖아요. 12 더하기 산소가 16이니요. 그 16짜리가 두 개니까 32. 그러니까 12 더하기 32는 44. 다 곱해줬더니 28.955g이 나오더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22.4리터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단위는 1리터잖아요. 결국 이거를 22.4로 나누면 1리터에는 1.293g. 지금 현재 이거는 미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거는 데시미터, 그러니까 10분의 1로 계산. 리터는 1000리터가 1세제곱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약 1.293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안에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를 누르는 공기는 돼지 한 마리의 무게와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돼지 한 마리가 엄청 무겁잖아요. 이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 머리의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얼마로 환산한 거냐면 대체로 머리 둘레를 55cm 정도로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55cm 정도로 했더니 290kg 정도 눌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목뼈 부러진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들 중에 물론 머리 위에 돼지를 얹고 움직일 수 있지만, 즉 공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신체 내에서도 공기가 있어가지고 그 공기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힘하고 누르는 힘하고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주로 막 하면은 공기가 없어진 데 가면 뭐가 눈알이 튀어나온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플라스크에다가 공기가 들어있는 플라스크에다가 고무풍선을 매달아 놓고 플라스크를 가열했을 때 과연 공기가 어떻게 분포하겠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다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의외로 못 맞춘 사람도 많았대요. 막 하니까 공기 입자들이 풍선으로만 다 몰려갔다. 대부분 몰려갔다. 위쪽에만 있다 풍선하고. 근데 사실은 답은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죠. 첫 번째. 즉 이제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은 부풀어오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게
그 운동을 빠르게 하니까 공기 입자들이 그래서 골고루 퍼져 있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보일이라는 분이 이제 톨리체리의 실험을 접했어요. 그 실험이 뭡니까? 수은주의 높이가 항상 76cm로 일정하더라라고 해서 소위 대기압 760mm Hg라고 하는 그거를 밝힌 게 톨리체리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접하고 보일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공기를 압축시켰을 때의 그 압력이, 즉 압축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피를 막 눌러가지고 줄인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그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래 그림이 바로 그 실험에 관계되는 건데요. 제2자 관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은의 높이를 양쪽에 그 관 구부러지는 부분에 일치하게 해가지고 양쪽에 눈금을 그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수은을 현재보다도 이제 그 부어가지고 어느 높이까지 제2자의 왼쪽에 보면은 어때요? 그 빈 공간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빈 공간의 공기의 부피가 절반으로 들어갈 때의 수은을 얼마나 넣는가를 따져봤더니 76cm 정도를 넣었더니 절반이 줄어들더라. 이번에는 76cm보다 2배, 즉 76 곱하기 2는 얼마예요? 152cm. 152cm 높이까지 수은을 넣었더니 묘하게도 그 절반에 또 절반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혹시 이 압력하고 기체의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정리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실험들을 반복하면서 소위 어떤 생각,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소위 보일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칙이 아니고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론은 법칙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설명체계입니다. 보니까 그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압력을 2배로 했더니 부피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 공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거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소위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기들이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일정한 텅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 즉 공간이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은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가지고 결국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그 누르는 힘을 압력을 조금 줄여주면은 공기들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또 부피가 팽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지금은 오늘날 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걸 실험적으로 보일은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실험을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게 압력을 나타내는 P, pressure하고 부피를 나타내는 volum이 항상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반비례라는 말은 P하고 압력과 V 즉 부피하고 곱해주면 콘스탄트 K로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소위 보일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을 입자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온도에서 일정한 온도, 같은 온도에서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높이면 입자의 크기나 모양, 수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더라. 자, 여기 이제 기체 압력과 외부 압력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외부 압력을 증가를 시켰어요. 꽉 눌렀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기체 입자가 공기벽에 충돌한 횟수가 더 많아지죠. 횟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상태가 외부 압력이 기체 압력보다 큰 거예요. 결국 외부 압력과 기체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 지점까지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외부 압력이 감소됐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서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한 횟수가 줄어들겠죠. 왜? 널널하니까. 즉 외부 압력하고 기체 압력을 보면은 기체 압력이 일단 크고 그래서 외부 압력과 기체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 부피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입자로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샤를은 자코브스 알렉산드 세자르 샤를은 아까 로버트 보일보다 훨씬 뒤세대죠. 그죠? 아까 로버트 보일은 17세기 1600년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번은 이제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죠. 이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를 막 높여주니까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 아래 그림에 보면은 일정한 온도에서 그 누르는 힘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하나로. 그죠?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는데 온도를 높여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피가 2배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를 이제 그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그래프가 가능하죠. 즉,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저기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섭씨지만 이걸 절대 온도로 나타내면 이건 절대 온도가 0인 지점이고 여기가 273도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즉 273분의 1씩 증가한다. 거꾸로 온도를 낮춰주면 얼마씩 감소한다? 273분의 1씩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감소하다 여긴 점선으로 이렇게 찍어놨죠? 그 점선으로 찍어놓은 이유는 실제로 이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기체 상태의 법칙이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액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고 실제로는 이게 액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선으로 찍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걸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이것을 T분의 V는 일정하다. 즉 V는 볼륨은 온도에 따라서 증가한다. 이 보일의 법칙과 이 샤를의 법칙을 합친 게 바로 뭐예요? 여기 쓰여 있는 소위 보일 샤를의 법칙이죠. 그죠? 자, PV는 콘스탄트. 이건 보일의 법칙이고 V는 일정한 압력에서 V는 KT. 요거는 뭐예요? 샤를의 법칙이죠. 요거를 같이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바로 이런 기체의 성질 중에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역시 샤를의 법칙을 입자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였어요. 이제 이렇게 외부 압력과 기체 압력이 일치하는 이 지점에서 온도를 막 높이게 되면은 기체 입자의 크기나 모양, 수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뭐가 빨라져요? 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기체 입자의 운동이 빨라져서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와 충돌 세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구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결국 외부 압력보다 이쪽 용기의 내부 기체 압력이 커지면서 외부 압력과 기체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뭐가 커지는 거야? 부피가 점점 커지게 돼요. 결국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말은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는 줄어들어서 결국 압력은 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온도를 내리게 되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느려져. 그래서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와 충돌 세기가 줄어들어. 결국 외부 압력이 기체 압력보다 크고 외부 압력과 기체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번에는 부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부피가 작아지는. 그걸 우리가 입자적으로 샤를의 법칙도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에게 입자적 접근은 좀 무리수가 따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자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을 높이면은 액체에 잘 녹죠.
그런데 온도를 높이면은 잘 안 녹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해와 용액에서. 그럼 왜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물에 잘 녹지 않을까?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고체와 액체, 기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고체와 액체에 달리는 기본적으로 달리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은 고체는 이런 빡빡한 구조고 액체는 이거보다는 듬성듬성, 그 다음에 기체는 더 듬성듬성, 공간들이 더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그 운동 에너지가 제일 높은 것이 뭐예요? 그죠? 예, 제일 높은 것이 기체겠죠. 그 다음 액체 고체인데, 고체는 액체보다 분자 운동이 이제 느렸어. 그런데 온도를 막, 예를 들어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막 섞여주게 되면 고체들의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고체 입자와 액체 입자가 같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르게 섞이게 돼요.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를 높여주면은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니까 더 활발해지잖아요. 그래 더 많이 녹는 거예요.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는 어때? 기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액체에 비해서 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요. 근데 우리가 녹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한 사람만 너무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같이 좋아를 해야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주고 나만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좀 낮춰야 되나? 그거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래서 기체의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액체에 녹기 위해서는 적어도 액체의 움직임하고 비슷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주면은 비슷해져 가지고 서로 그래야 섞이잖아요. 섞인다는 거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체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액체에 잘 녹지 않는 거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분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운동 에너지가 너무 활발하다. 누가 기체가 액체보다 활발해서 결국은 이 움직임이 비슷해질 때 돼서야 이렇게 녹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